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세자의 후손들의 어떤 그런 가계라든가 그들은 이제 불우했던 그런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반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회평군 이원경의 가계를 좀 더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평군의 가계는 일단 이 사도세자와 그 양제, 그 당시 이제 후궁의 세자의 후궁을 이제 양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양제 임씨의 아들이었던 이제 은원군, 이 은원군이 바로 이제 그 조부가 되는 그런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원군과 전주 이씨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이제 전계군 이광이 아비가 되는 그런 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광 전계군이 아들을 셋을 낳는데요. 이제 용성 부대부인, 나중에 이제 철종이 즉위하면서 용성 부대부인으로 추대되는 이제 염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셋이 나게 되는데, 큰형이 이제 나중에 이제 회평군으로 추봉된 이원경, 둘째가 이제 영평군이었던 이제 이경응, 셋째가 이제 덕완군이라는 신분으로 왕통을 이었던 이원범, 즉 철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회평군, 영평군, 덕완군 이렇게 군호를 붙이니까 이들이 마치 엄청나게 행세를 했던 것 같지만, 이것은 나중에 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붙여졌던 신분이고, 이들은 이제 당시에 계속되는 이제 유배 생활로 인해서 거의 평민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원군도 죄인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전계군도 거의 전계군은 할아버지 이제 은원군은 그래도 은원군이라는 군호를 영조 때 받았던 적이라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죄인의 자식, 죄인의 손자들이 되면서 그런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연한 이제 왕실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어떤 그 영모와 관련된 그 어떤 사건들이 계속 또 본인들이 실제로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그런 것들을 이제 무관하게 또는 유관하게 각종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800일찍기는 이제 1812년에 그 이진제의 영모가 발각이 됩니다. 여기서 강화도 역적의 아들을 추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누가 이제 은원군의 아들 중 누구를 이야기한 것인지 그것이 명확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때 이 집안들이 또 한번 위기를 처하는데 순조의 배려로 살아남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는 이제 위리안치라고 해서 집안 주변에 완전히 가시 울타리까지 치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시 울타리는 제거하고 처음에 이제 혼인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이제 혼인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강화에서 다시 서울로 와서 살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또 터지게 되죠. 사건이 일어났던 1844년은 헌종 10년이었는데요. 이때 영조의 핏줄, 영조의 혈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존재는 국왕이었던 헌종 외에는 은원군의 손자이자 풍계군의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풍계군 이당의 아들이었던 익평군 이희가 있었고, 은원군의 손자이면서 전계군인 이광의 세 아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원경, 이경응, 이원범, 요들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왕과 가장 가까운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 또는 이제 결국 죄인의 신분을 막 벗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몰락한 그런 평민과 다름없는 신세, 그런 존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형편이, 물론 이제 그 유배에서 약 잠깐 풀렸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그렇게 유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 1844년, 이제 회평군 이원경은 18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철종이 되는 이제 이원범은 14살이었고요. 이들은 당시 서울의 사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동이, 이 사가 이제 그 회사 사자 있죠? 사직할 때 사자인데, 아마 지금 사직동 쪽 어딘가, 사직이 있는, 사직단이 있었던 그쪽 어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동의 양재궁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양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세자의 이제 후궁이었던 임씨를 이야기하죠. 즉, 은원군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집안의 본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은원군의 본가에 바로 그 이들이 이제 그 이원경 형제들이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이원경, 이원범 등 요 같은 핏줄 친인 형제 삼형제뿐 아니라 사촌이었던 아마 익평군 이희도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같은 집에 거주했던, 나중에 이제 사건 기록 보면 사촌형이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명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형제들과 사촌, 결국 다 이제 은원군 핏줄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살았던 것 같은데, 경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푼돈을 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양반의 자제면 유교 이제 의례서 유교 서적 중에 가장 입문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소학이 있죠. 소학을 되게 한 8살 정도는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8살에 겨우 이원경이 이제 소학을 구해봤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 집안 형편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원경의 이제 혼사의 사례를 보면 그 당시 처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43년에 아주 역시 또 몰락한 선비였던 이승문이라는 아주 몰락한 선비의 딸과 이 회평군 이원경이 이제 혼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사 추진하면서 저쪽 이승문의 집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내수사에서 이제 왕실 재정을 관리한 기관이죠. 내수사에서 매달 흰쌀 10섬하고 돈 50냥씩 우리가 받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죄명을 벗으면 봉군, 즉 군호를 받을 것이다. 회평군이라는 군호는 이제 나중에 추봉이 된 거니까 이 당시 이제 군호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원경이었는데, 이건 아직 이제 죄인의 자식이다, 죄인의 후손이다, 이런 것이 완전히 씻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죄명이 씻기면 아마 그 군호를 내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약간 과장하면서 혼사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은원군 이래의 죄목이 말끔히 이제 씻기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봉군이 되기 전 그런 이제 신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선비 이승문의 어미는 어쨌든 아주 몰락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양반의 어떤 뼈대를 좀 갖추고 싶었는데, 뭐 이들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문의 어미는 이 딸이 굶어 죽었던 것 같아요. 굶어 죽었던 것 같으니까 그 이승문의 이제 어쨌든 뭐 여자의 누이였죠. 이승문의 누이가 이제 굶어 죽었던 것 때문에 손녀만큼은, 그리고 이제 이 집안만큼은 어쨌든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안에 결혼을 하려고 시켰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혼처를 찾고 있는 중에 이렇게 뭐 달마다 50섬 정도의 쌀을 받는다는 이런 이제 이원경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집안이 혼사를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주단자까지 서로 이제 전해지는 단계, 이 정도면 이제 예전 우리 결혼에 이제 뭐 사례라는 이제 뭐 중국의 육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례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사례로 보면 이제 뭐 정혼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 정도면 거의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 마지막 절차만 남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재밌게도 포도청이 개입하면서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청이 왜 개입을 하느냐? 어쨌든 이 몰락한 이제 이원경이지만 왕실과 어쨌든 가까운 핏줄이니까 늘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혼사가 무슨 숨겨진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꼬치꼬치 해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포도청이면 이제 경찰청 아닙니까? 이제 경찰이 정보 경찰들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친인척 관리를 원래 하죠. 친인척에서 꼭 문제가 나오기 쉬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혼사의 상대방이었던 이제 이승문을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지체가 좀 비슷하거나, 원래 혼사는 되게 지체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선대로부터 두 집안의 교분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결혼함으로써 좀 부유해진다는 기대라도 있거나, 그런데 이승문 쪽에서 보자면 이 회평균 이원경은 그런 조건에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양반이 이원경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느냐, 이원경을 왜 사위로 맞으려고 했느냐 물으니까 이제 이승문이 우리 집안도 지금 벼슬이 끊긴 지 7대나 지났다. 옛날에는 벼슬이 한 3대 정도 안에는 한 번 정도 다시 벼슬을 해야 양반 신분이 이제 유지된다. 되게 그렇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벼슬 끊긴 지 7대가 지나서 너무 가난해서 다달이 쌀이 나온다고 그러길래 추진했다. 그러니까 생계형 결혼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봉군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도 봉군된다는 기대를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극력 부인합니다. 그 포도청에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무슨 영모와 관련된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무혐의로 풀려났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원경은 아주 매우 가난해서 양반 지체도 유지하지 못했던 이승문이라는 아주 7대째 벼슬하지 못했던 그런 집안과 혼사를 추진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들이 당시 헌종, 국왕이 있던 헌종과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런 이제 모순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승문의 입장에서는 물론 봉군된다는 기대는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왕실 핏줄이니까 그런 기대가 전혀 없기야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종실 후예라는 그런 명분보다는 이승문한테 중요했던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쌀이 나온다는 그 사실이 이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던 그런 첫 번째 이유였던 거고, 그런 정도를 바라는 상대가 그 당시 헌종과 가장 가까운 핏줄이었던 이원경의 혼처 자리였다. 여기서 이제 그 당시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끄럽게 떠도는 소문이 매번 강화 죄인의 집안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강화 죄인, 바로 이제 은원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원군이 이제 강화도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제 헌종과 가까운 가장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해서 계속 영모의 어떤 본인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가장 왕실과 가까운 혈족이었고, 아직 죄명이 완전히 씻기지 않았지만 죄명만 씻어진다면 당장 왕위 계승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었던, 포도청에서 나설 정도로 그리고 종실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모순된 상황이 이원경 모반 사건의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회평군 그 이원경의 그 당시 이제 그 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 영모가 발각되고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